천개의 찬란한 태양 다시 오. 할레드 호세인이 지음 왕은철 옮김. 마리암. 그날 밤부터 마리암과 라일라는 허드렛 일을 같이 했다. 그들은 부엌에 앉아 밀가루를 반죽하고 파를 다듬고 마늘을 다졌다. 그리고 숟가락을 두드리며 당근을 갖고 놀고 있는 아지자에게 오이를 조금씩 먹여주기도 했다. 아지자는 옷을 두툼하게 입고 따뜻하게 목도리를 두르고 덮개가 달린 요람에 누워 있었다. 마리암과 라일라는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를 살폈다. 셔츠와 바지와 기저귀를 빨면서 마리암의 손과 라일라의 손이 부딪혔다. 마리암은 임시적이지만 기분 좋은 동료의식에 서서히 익숙해 갔다. 그녀는 라일라와 같이 뜰에서 석 잔의 차이를 마시는 시간을 기다렸다. 이제는 밤이 되면 되풀이되는 의식이었다. 아침이 되면 마리암은 라일라가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떨어진 슬리퍼로 계단을 짚는 소리가 기다려졌다. 그리고 아지자의 높은 웃음소리, 8개의 작은 이, 아이의 피부에서 나는 전내가 기다려졌다. 라일라와 아지자가 자러 들어가면 마리암은 조바심을 태우며 기다렸다. 그녀는 씻을 필요가 없는 접시를 씻고 거실에 있는 쿠션을 다시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라일라가 아지자를 허리춤에 올려잡고 부엌에 들어올 때까지 닥치는 대로 아무 일이나 했다. 아지자는 아침에 자기가 먼저 마리암을 발견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칭얼대며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리암을 향해 팔을 내밀고 작은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안아달라고 했다. 아이의 얼굴에는 좋아서 죽겠는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 라일라는 그녀가 마리암을 향해 기어가도록 놓아주며 말했다. 얘가 난리법석을 떠내. 난리법석이라니까요. 걱정 마라. 마리암 할라, 이모는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저기 있잖아. 보이지? 자, 어서 가. 아지자는 마리암의 팔에 안기자마자 엄지손가락을 입에 넣고 마리암의 목에 얼굴을 묻었다. 마리암은 반은 당혹스럽고 반은 고마운 미소를 입술에 머금고 어색하게 아이를 흔들었다. 지금까지 누군가가 이처럼 자신을 필요로 해준 적이 없었다. 누군가가 그렇게 순진하게 그렇게 애누리 없이 사랑을 표시한 적이 없었다. 마리암은 울음이 나오려 했다. 너는 어째서 나처럼 늙고 못생긴 할망구를 좋아하느냐? 응? 나는 있으나마나한 사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느냐? 데아티란 말이다. 내가 너한테 줄 게 뭐가 있다고 이러느냐? 마리암은 아지자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 하지만 아지자는 좋아서 얼굴을 더 깊이 파묻었다. 아이가 그렇게 하자 마리암은 황홀해졌다. 눈물이 솟았다. 마음의 날개가 달렸다. 잘못되고 실패한 관계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그녀가 이 작은 아이에게서 처음으로 진정한 관계를 찾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듬해인 1994년 1월 도스툼은 편을 또 바꿨다. 그는 굴부딘 헤크마트 야르에 합류해 코우에시르 다와자 산에서 도시를 굽어다보는 옛 성체인 발라 히사르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힘을 합해 마수드 국방부와 대통령 궁에 있는 라바니 군을 향해 발포했다. 카불 강의 양쪽에서 그들은 서로를 향해 연거푸 대포를 쏘아댔다. 도로에는 시체, 유리조각, 찌그러진 쇠들이 나뒹굴었다. 약탈과 살인이 벌어졌다. 점점 더 강간이 많아졌다. 시민들을 위협하고 병사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한 수단이었다. 마리암은 여자들이 강간당할 것이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남자들이 그들의 아내나 딸이 병사들에게 강간을 당하면 명예가 더럽혀졌다는 이유로 죽인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지자는 박격포 소리가 나면 소리를 질렀다. 마리암은 아이의 마음을 다른 데 쏠리게 하려고 마룻바닥에 쌀로 집이나 수탉이나 별 모양을 그려놓고 그걸 흐트르게 했다. 그녀는 잘일이 가르쳐준 것처럼 아지자를 위해 펜을 떼지 않고 단 한 번의 코끼리를 그렸다. 라시드는 시민들이 날마다 수십 명씩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과 약국이 폭격당하고 있었다. 비상식량을 실은 차들은 도시에 들어오지 못하고 습격을 당했다. 마리암은 헤라트에도 이런 식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만약 그렇다면 파이줄라 선생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있으며 비비 아줌마도 아들, 며느리, 손자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래, 잘릴도 그곳에 있었다. 마리암은 그도 자신처럼 숨어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렇지 않으면 부인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이 나라를 빠져나갔을까? 그녀는 잘릴이 이 모든 살인으로부터 떨어져 어딘가에 안전하게 있기를 바랐다. 전투는 라시드조차 일주일 동안이나 집에 머물게 만들었다. 그는 뜰 쪽으로 난 문을 잠그고 부비 트랩을 설치하고 앞문까지 잠그고 소파로 바리케이드를 만들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집안을 거닐고 창밖을 내다보고 총을 청소하고 총알을 장전하고 또 장전했다. 그는 거리를 향해 2번이나 총을 발사했다. 누군가가 담을 기어오르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젊은 애들을 강제로 끌어들이고 있어. 무자히딘 말이야. 백주 대낮에 총뿌리를 겨누면서 말이야. 그들은 애들을 거리에서 바로 끌어간다니까. 상대편 군인들은 이러한 애들을 사로잡으면 고문을 한대. 전기로 감전시켜 죽이고 벤치로 불알을 으깨버린대. 그리고 애들을 집으로 끌고 가서 아버지를 죽이고 누이들과 어머니를 강간한대. 그는 머리 위로 총을 흔들었다. 내 집에 들어올 테면 들어오라지. 그놈들의 불알을 짓이겨버리겠어. 그놈들의 대갈통을 잘라버리겠어. 당신 두 사람은 샤이탄, 사탄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가 있어서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알기나 해. 그는 바닥을 내려다보고 아지자가 그의 발치에 있는 걸 보았다. 저리 가거라. 그는 총으로 아이를 쫓는 몸짓을 하면서 고함을 쳤다. 날 따라 다니지 마라. 손을 흔들지도 말고. 그런다고 내가 너를 안아줄 줄 아느냐? 저리 가. 발에 밟히기 전에 저리 가란 말이야. 아지자는 겁을 먹었다. 아이는 상처받고 당황한 표정으로 마리암을 향해 기어갔다. 아이는 마리암의 무릎에서 어두운 기색으로 엄지손가락을 빨며 음침한 모습으로 생각에 잠긴 라시드를 바라보았다. 이따금 그녀는 마리암을 올려다보았다. 다짐을 해주기를 바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마리암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아버지에 관한 문제라면 마리암에게선 다짐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었다. 전투가 잠잠해지자 마리암은 마음이 놓였다. 더 이상 라시드와 함께 갇혀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의 심술궂은 짜증은 집안 분위기를 오염시켰다. 그녀는 그가 장전된 총을 아지자 가까이서 흔드는 걸 보고 너무 놀랐다. 그해 겨울 어느 날이었다. 라일라가 마리암의 머리를 따주겠다고 했다. 마리암은 가만히 앉아서 라일라가 날렵한 손가락으로 머리를 닦는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았다. 라일라는 골똘한 표정으로 머리를 닦는 일에 열중해 있었다. 아지자는 몸을 곱송그리고 마룻바닥에서 잠들어 있었다. 마리암이 만들어준 인형을 안고 있었다. 마리암은 콩으로 인형에 속을 넣고 차로 염색한 천으로 인형의 옷을 만들어 입히고 다 쓰고 난 작은 실패에 실을 달아 귀걸이를 만들어줬다. 그때 아지자가 자면서 방귀를 뀌었다. 라일라가 웃기 시작했다. 마리암도 따라서 웃었다. 그들은 거울에 비친 서로를 쳐다보며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다. 그 순간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격의가 없어서였던지 갑자기 마리암은 그녀에게 잘릴, 나나, 그리고 나나의 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 라일라는 마리암의 어깨에 손을 얹고 서서 거울 속에 비친 마리암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동맥에서 콸콸 흘러나오는 피처럼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마리암은 비비, 파이줄라 선생, 잘릴의 집에서 겪은 굴욕, 나나의 자살에 대해 얘기했다. 그녀는 잘릴의 부인들 라시드와 결혼을 서둘렀던 일, 오블로 오던 여정, 임신, 희망과 절망의 끝없는 반복, 라시드에게 맞았던 일 등에 대해 얘기했다. 나중에 라일라는 마리암의 의자 발치에 앉았다. 그녀는 아지자의 머리에 엉켜있는 솜 부스러기를 멍하니 떼어냈다. 침묵이 이어졌다. 라일라가 말했다.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마리암은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일어나 앉아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을 지켜보았다.
계절이 왔다 갔다. 카불의 대통령들은 취임을 했다가 암살을 당했다. 제국은 패배했다. 오랜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마리암은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 관심도 없었다. 그녀는 마음의 먼 구석에 갇혀 그러한 세월을 살았다. 희로애락과 꿈과 환멸을 초월한 메마른 불모의 땅에서 말이다. 그곳에서 미래는 중요하지 않았다. 과거는 사랑이라는 것이 해로운 착각이요. 그것의 공범인 희망은 믿을 수 없는 환상이라는 걸 깨닫게 해줬다. 독성이 있는 그 쌍둥이 꽃들이 메마른 땅에서 돋아나기 시작할 때마다 마리암은 그걸 뿌리째 뽑아버렸다. 그녀는 그것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 뽑아서 시궁창에 던져버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난 몇 달 동안 라일라와 아지자 이 아이도 알고 보니 자신처럼 하람이었다. 가 그녀의 일부가 되었다. 마리암이 그렇게 오랫동안 견뎌왔던 삶이 이제 그들 없이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아지자와 저는 올봄에 떠날 거예요. 마리암, 우리와 같이 가요. 세월은 마리암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쩌면 더 친절한 세월이 아직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녀 같은 하람이는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나나가 말한 축복된 삶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예기치 않은 새로운 꽃 두 송이가 그녀의 삶에 피어올랐다. 마리암은 눈이 내리는 걸 바라보면서 파이줄라 선생이 염주를 돌리며 몸을 기울인 채 부드럽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하지만 마리암, 그것들을 심으시는 분은 신이시다. 내가 그것들을 가꾸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그분의 뜻인 게야. 라일라 1994년 봄의 어느 날 아침 햇볕이 서서히 하늘에서 어둠을 물리치기 시작할 때 라일라는 라시드가 알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 언제라도 그녀를 침대 밖으로 끌어내 정말로 자신을 그것도 모를 정도의 바보로 생각했느냐고 다그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잔이 들렸다. 아침 해가 지붕 위를 비추고 수탉이 울었다. 일상적이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라시드가 욕실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의 면도기가 세면기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가 돌아다니고 차를 데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열쇠가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제 그는 자전거를 끌고 뜰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라일라는 거실의 커튼 틈으로 그가 페달을 밟는 걸 바라보았다. 자전거에 비해 사람이 너무 컸다. 아침 해가 손잡이를 비추고 있었다. 라일라? 마리암이 문간에 있었다. 라일라는 그녀도 잠을 자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마리암도 밤새도록 행복감에 취했다가 입이 바짝 마를 정도로 걱정하기를 반복했는지 궁금했다. 라일라가 말했다. 30분 후에 출발할 거예요. 택시의 뒷좌석에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지자는 마리암의 무릎에 앉아 인형을 끌어안고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모습을 동그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가 고무줄놀이를 하는 작은 소녀들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오나 마얌 오나. 어디를 보나 라시드가 보이는 것 같았다. 유리창의 석탄가루 색깔인 이발관들이나 자고새를 파는 작은 노점들 혹은 마루에서 천장까지 낡은 타이어를 쌓아놓은 상점들에서 그가 나올 것만 같았다. 라일라는 몸을 더 낮췄다. 마리암은 곁에서 나직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라일라는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싶었다. 그러나 마리암은 부르카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 다 그랬다. 그래서 그녀가 볼 수 있는 건 망사를 통해서 반짝이는 그녀의 눈이 전부였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밖으로 나온 것이었다. 물론 전날 전당포에 간 건 예외로 쳐야 했다. 그녀는 전당포에 가서 유리로 된 카운터 너머로 결혼 반지를 넘겼다. 그리고 이제 되돌아갈 수는 없으며 결국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전율을 느끼며 그곳을 나왔다. 이제 라일라는 집에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만 짐작했던 최근 전투의 참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지붕이 부서지고 벽돌과 들쭉날쭉한 돌만 남은 집들, 대들보가 구멍으로 비어서 나온 동강난 건물들, 토막이나 뒤집어진 상태로 겹겹이 쌓여 있는 차들, 직경이 서로 다른 구멍이 난 벽들, 산산조각이 난 유리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그녀는 사원을 향해 가는 장례 행렬을 보았다. 검은 옷을 입은 노파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돌로 쌓은 무덤들과 너덜너덜한 샤이드 깃발이 미풍에 나부끼는 곳을 지나쳤다. 라일라는 여행 가방 위로 손을 뻗어 딸의 부드러운 팔에 손가락을 둘렀다. 카불 동쪽에 있는 폴 마흐무드 한 근처에 있는 라우레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들이 공회전을 하며 보도를 따라 줄지어 서 있었다. 터번을 두른 남자들이 짐꾸러미와 나무 상자들을 버스 위로 들어 올리고 여행 가방들을 밧줄로 동여매고 있었다. 정류장 안에는 남자들이 매표소에 길게 줄을 지어 서 있었다. 부르카를 입은 여자들이 자신들의 소지품을 발 옆에 쌓아놓고 무리를 지어 서서 잡담을 했다. 그들은 갓난 애들을 흔들며 아이들에게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꾸중했다. 무자히딘 병사들이 정거장과 보도를 순찰하고 여기저기에서 무뚝뚝한 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먼지가 묻은 녹색 작업복에 목이 긴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칼라슈니코프 소총을 들고 있었다. 라일라는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지만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마리암이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느꼈다. 라일라가 물었다. 누구 그럴 만한 사람 있어요? 마리암은 팔에 안은 아지자를 고쳐 안았다. 찾고 있어. 라일라는 그들을 자기 가족이라고 얘기해 줄 만한 적당한 남자를 찾는 일이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았다. 1978년과 1992년 사이에 여자들이 즐겼던 자유와 기회는 이제 과거의 것이 되고 말았다. 라일라는 아직도 바비가 공산주의 정권이 통치하던 때에 관에서 하던 말을 기억했다. 라일라, 지금은 아프간 여성으로서는 좋은 때다.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무자히딘이 1992년 4월에 권력을 잡으면서 아프가니스탄의 명칭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국으로 바뀌었다. 라바니가 정권을 잡으면서 대법원은 이제 강경파 율법 학자들로 채워졌다. 그들은 여자들에게 권한을 주었던 공산주의 시절의 법령을 폐지하고 여자들에게 몸을 가리라고 명령하고 남자 친척 없이 여자들이 여행하는 걸 금지하고 간통을 돌로 쳐 죽이는 엄격한 이슬람법에 기초한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드문 경우였지만 여하튼 법은 법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 싸우느라 그렇게 정신이 없지 않다면 우리들에게 그걸 더 강요할 거예요. 라일라는 마리암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이번 여행에서 두 번째로 위험한 일은 그들이 실제로 파키스탄에 도착했을 경우였다. 파키스탄에는 이미 200만 명에 달하는 아프간 난민들이 있었다. 파키스탄은 그해 1월 국경을 폐쇄했다. 라일라는 비자를 가진 사람들만 입국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국경은 구멍이 많았다. 늘 그랬다. 라일라는 수천 명의 아프간들이 아직도 파키스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들은 뇌물을 주거나 인도주의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파키스탄으로 들어갔다. 미립국을 주선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다. 거기에 도착하면 길을 찾아야지요. 그녀는 마리암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마리암이 턱으로 몸짓을 하며 말했다. 저 남자 어떨까? 믿을 만하게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은 너무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두 남자와 같이 가잖아요. 라일라가 마침내 한 사람을 찾아냈다. 그는 베일을 두른 여자와 밖에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지자 또래의 챙이 없는 모자를 쓴 사내아이를 무릎에 놓고 흔들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고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목깃을 푼 셔츠와 단추가 떨어진 순수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마리암에게 말했다. 여기서 기다려요. 마리암이 기도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라일라가 다가가자 젊은 남자는 한 손으로 햇볕을 가리며 올려다보았다. 죄송합니다만 페샤와르에 가시나요? 그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요. 저희의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아이를 부인에게 건넸다. 그와 라일라는 한쪽으로 갔다. 함실아, 무슨 일이죠? 그녀는 그의 부드러운 눈과 친절해 보이는 얼굴을 보자 용기가 났다. 그녀는 그에게 마리암과 입을 맞춰 놓은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자신이 비와 과부라고 했다. 그녀는 카불에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어서 어머니와 딸과 함께 페샤와르에 있는 숙부집에 가서 살 예정이라고 했다. 젊은 남자가 말했다. 내 가족과 같이 가길 원하시는군요. 당신에게는 자마트, 성가신 일인 줄 알지만 당신이 제 혈육처럼 보여서 그만. 함시라, 걱정 마세요. 이해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가서 차표를 사올게요. 고마워요. 당신은 사화부 착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신께서 기억해 주실 겁니다. 그녀는 부르카 밑에 있는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거기에는 1,100 아프가니가 들어있었다. 지난해에 숨겨놓은 돈에 반지를 판 돈을 합한 돈이었다. 그는 바지주머니에 봉투를 밀어넣었다. 여기에서 기다리세요. 그녀는 그가 정거장에 들어가는 걸 지켜보았다. 그는 반시간 후에 돌아왔다. 제가 차표를 갖고 있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버스는 1시간 후인 11시에 출발합니다. 같이 차를 타시죠. 제 이름은 와킬입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그들이 물으면 당신이 제 사촌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라일라는 그에게 자신들의 이름을 말해줬다. 그는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가까이 계십시오. 그들은 와킬의 가족 가까이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 화사하고 따뜻한 아침이었다. 멀리 보이는 산 위로 몇 개의 희미한 구름이 떠 있을 뿐 하늘은 푸르렀다. 마리암은 짐을 싸다가 급하게 챙겨온 크래커를 아지자에게 먹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라일라에게도 하나를 줬다. 라일라가 웃으며 말했다. 먹으면 토할 거예요. 너무 흥분해서요. 나도 그래. 고마워요, 마리암. 뭘? 같이 와주셔서요. 저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지. 마리암,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괜찮겠지요? 마리암의 손이 다가오더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란에는 알라신은 동쪽이며 서쪽이라고 돼 있지. 따라서 어디를 가든 알라신의 뜻이야. 아지자가 버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보부, 마얌 보부. 마리암이 말했다. 알겠다, 아지자. 보부가 맞아. 곧 우리는 보부를 타게 될 거다. 너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거다. 라일라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도로 건너편의 가게에서 목수가 나무를 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톱밥이 위로 치솟고 있었다. 그녀는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았다. 창문은 검댕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공회전을 하고 있는 버스들을 바라보았다. 버스 옆구리에는 공작, 사자, 일출, 번쩍이는 칼들이 그려져 있었다. 아침 햇살의 온기 속에서 라일라는 마음이 들뜨고 대담해져 있었다. 그녀는 행복감에 취했다. 누런 눈의 길 잃은 개가 절뚝거리며 지나가자 라일라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개의 등을 쓰다듬어 줬다. 11시 몇 분 전이 되자 휴대용 확성기를 든 남자가 페샤와르로 가는 승객들에게 탑승하라고 말했다. 수압으로 작동되는 버스의 문이 소리를 내며 힘차게 열렸다. 여행객들은 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들은 남보다 먼저 버스에 오르려고 뛰어갔다. 와킬은 아들을 안으면서 라일라를 향해 몸짓을 했다. 라일라가 말했다. 예, 가요. 와킬이 앞장섰다. 버스에 다가가자 코와 손바닥을 유리창에 밀착시키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사방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젊은 병사가 버스 문에서 표 검사를 하고 있었다. 아지자가 소리쳤다. 보부! 와킬은 군인에게 표를 건넸다. 군인은 그것들을 반쯤 찍고 다시 건네줬다. 와킬은 그의 부인을 먼저 버스에 태웠다. 라일라는 와킬과 군인이 눈길을 교환하는 걸 보았다. 버스의 발판에 선 와킬이 몸을 아래로 굽혀 군인의 귀에 대고 무슨 말인가를 했다. 군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라일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군인이 말했다. 당신들 두 사람 아이와 함께 옆으로 비켜서요. 라일라는 못 들은 척했다. 그녀는 계단을 오르려고 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어깨를 잡아 거칠게 대열에서 빼냈다. 그는 마리암에게 소리쳤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서두르시오. 당신들이 사람들을 막고 있어.
라일라가 멍해진 입술 사이로 말했다. 무슨 문제죠? 우리한테는 표가 있어요. 제 사촌이 표를 주지 않던가요? 그는 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는 몸짓을 취하고 다른 군인에게 낮은 목소리로 무슨 말인가를 했다. 오른쪽 볼에 상처 자국이 있는 살찐 다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군인이 라일라에게 말했다. 나를 따라오시오. 우리는 이 버스를 타야 해요. 우리한테는 차표가 있어요. 우리한테 왜 그러시죠? 라일라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소리쳤다. 당신들은 이 버스에 타지 못해. 순순히 인정하세요. 나를 따라와야 할 거요. 어린 딸이 보는 데서 질질 끌려오지 말고. 그들은 트럭으로 끌려갔다. 라일라는 어깨 너머를 쳐다보고 버스의 뒷자리에 탄 와킬의 아이를 알아보았다. 아이는 그녀를 보고 행복하게 손을 흔들었다. 그들은 토라바즈 한 교차로에 있는 경찰서로 끌려갔다. 그들은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기다란 복도 양쪽에 따로 앉아야 했다. 책상에 앉은 남자는 줄담배를 피우며 이따금 타자기를 두드렸다. 이렇게 3시간이 지나갔다. 아지자는 라일라와 마리암 사이를 비틀거리며 오갔다. 아이는 책상에 앉은 남자가 준 종이 클립을 갖고 놀았다. 아지자는 크래커를 다 먹은 상태였다. 그러다가 아이는 마리암의 무릎에서 잠이 들었다. 3시쯤 되었을 때 라일라는 면접실로 들어갔다. 마리암은 복도에서 아지자와 함께 기다려야 했다. 면접실 책상의 다른 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단화를 신은 민간 인복 차림의 30대 남자였다. 가지런히 다듬은 턱수염, 짧은 머리, 그에 어울리는 눈썹을 한 남자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지우개 끝을 연필로 튕기며 라일라를 응시했다. 그는 주먹으로 입을 가리고 예의 바르게 헛기침을 하고 말했다. 함실아, 우리는 당신이 이미 거짓말을 하나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정류장에 있던 젊은 남자는 당신의 사촌이 아니었소. 그 사람이 직접 그 정도까지는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문제는 당신이 거짓말을 하나 더 할 것이냐 하는 것이오. 개인적으로 나는 당신에게 그러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소. 저희는 제 숙부의 집에 가서 살려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에 있는 함시라는 당신의 어머니인가요? 네. 그분은 헤라트 말씨를 쓰던데 당신은 그렇지 않군요. 어머니는 헤라트에서 자라셨고 저는 이곳 카불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당신은 미망인이신가요? 참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당신의 숙부는 어디 사시죠? 페샤와르에 삽니다. 아, 그것도 당신이 말했죠? 그는 연필 끝을 빨더니 빈 종이에 뭔가를 기록했다. 그런데 페샤워르 어디에 살죠? 어느 구역인가요? 거리 이름이나 번지를 아시나요? 라일라는 가슴으로 올라오고 있는 두려움의 거품을 억누르려고 애썼다. 그녀는 알고 있는 유일한 거리의 이름을 댔다. 잠루드가에 사세요. 그녀는 무자히딘이 처음에 카불에 들어왔을 때 엄마가 열었던 파티에서 누군가가 그 도로의 이름을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다. 아, 그래요. 펄 콘티넨탈 호텔과 같은 도로군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네요. 라일라는 이 기회를 잡고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네, 같은 도로예요. 그런데 그 호텔은 하이베르가에 있어요. 라일라는 복도에서 아지자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제 딸이 겁을 먹었나 봐요. 데리고 들어와도 될까요, 형제님? 경찰관이라고 불러주세요. 곧 아이와 같이 있게 될 겁니다. 당신의 숙부라는 분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나요? 그럼요,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들 사이에 부르카가 있었지만 라일라는 그의 꿰뚫은 눈길을 피하지 못했다. 너무 혼란스러운 통에 잊어먹은 것 같아요. 그는 코로 한숨을 쉬었다. 그는 숙부의 이름과 숙모의 이름을 물었다. 아이들이 몇 명이고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가 어디에서 일하며 나이가 몇 살인지도 물었다. 그 질문들이 라일라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연필을 내려놓고 손가락을 오므리며 부모들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는 아이에게 뭔가를 전달하고자 할 때 그러하듯 앞으로 몸을 숙였다. 함실아, 당신은 여자가 달아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우리는 남편이 죽었다며 혼자 여행하는 여자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이 아니죠. 당신은 달아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건 이해하겠죠? 우리를 보내주세요, 경찰관님. 그녀는 옷깃에 달린 그의 이름을 보았다. 라만 경찰관님, 당신의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두 여자를 보내준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풀어준다고 무슨 해가 됩니까? 우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함실아, 이것은 카눈, 법의 문제입니다. 라만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법을 집행하는 것이 나의 임무입니다. 미칠 듯한 상황이었지만 라일라는 하마터면 웃을 뻔했다. 그녀는 무자히딘 도당들이 저지른 짓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살인, 약탈, 강간, 고문, 처형, 폭격, 교전 중에 죽어가는 죄 없는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 발사한 수만 발의 로켓탄들. 그러고도 법이라니? 하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대신 천천히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를 돌려보내면 그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녀는 그가 눈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남자가 자기 집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분노에 눈물이 라일라의 눈을 자극했다. 라만 경찰관님, 그렇다면 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당신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기에 있을 건가요? 함실아, 우리는 규칙상 개인적인 가정사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남자한테 유리할 때만 그렇겠죠. 이건 개인적인 가정사의 문제가 아니던가요? 아닙니까? 그는 책상에서 몸을 빼고 일어서서 웃옷을 바로잡았다. 면담은 끝났습니다. 함실아, 당신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나가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당신과 어떤 관계든 밖에 있는 분과 몇 마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라일라는 항의하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남자들을 불러 그녀를 끌어내게 했다. 마리암의 면담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크게 동요하고 있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했어. 미안해, 라일라. 나는 너처럼 영리하지가 못해. 그가 너무 많은 질문을 했어. 나는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몰랐어. 미안해. 라일라가 힘없이 말했다. 마리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죠. 모두 제 잘못이에요.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에요. 경찰차가 집 앞에 멈춰 섰을 때는 6시가 지나 있었다. 라일라와 마리암은 뒷좌석에 앉아서 기다려야 했다. 조수석에 앉은 무자히딘 군인이 그들을 지켰다. 차에서 나와 문을 두드리고 라시드와 얘기를 한 사람은 운전사였다. 그들에게 나오라는 몸짓을 한 사람도 그였다. 집에 도착하신 걸 환영합니다. 옆좌석에 앉은 남자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그는 마리암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에서 기다려. 마리암이 말없이 소파에 가 앉았다. 너희 둘은 위층으로 가. 라시드는 라일라의 팔꿈치를 잡아 계단 위로 그녀를 밀쳤다. 그는 일터에서 신던 구두를 아직도 신고 있었다. 아직 슬리퍼로 갈아 신지 않은 상태였다. 시계도 풀지 않고 코트도 벗지 않은 상태였다. 라일라는 1시간이나 몇 분쯤 이방저방을 돌아다니며 문을 쾅쾅 여닫고 화가 나 욕을 하고 있었을 그를 상상해 보았다. 계단 위에 이르자 라일라가 그에게 돌아섰다. 마리암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시킨 거예요. 마리암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어요. 라일라는 주먹이 날아오는 걸 보지 못했다. 한순간 말을 하고 있었던 다음 순간 자신의 몸이 갑자기 바닥에 쭉 뻗어 있었다. 눈이 크게 벌어지고 얼굴이 붉어진 상태로 허걱거리고 있었다. 전속력으로 달리는 차에 흉골 하단과 배꼽 사이를 치인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아지자를 떨어뜨렸다는 걸 깨달았다. 아지자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숨을 쉬려고 해봤다. 하지만 거칠고 숨이 막힌 소리밖에 낼 수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 뭔가가 떨어졌다. 라일라는 머리를 잡혀 끌려갔다. 그녀는 아지자가 들리는 걸 보았다. 아지자는 신이 벗겨진 채 작은 발을 바둥거리고 있었다. 라일라의 두피에서 머리털이 뽑혔다. 그녀의 눈에 고통의 눈물이 어렸다. 그녀는 라시드의 발이 마리암의 방문을 차서 여는 걸 보았다. 아지자는 침대에 던져져 있었다. 그는 라일라의 머리를 놓았다. 그녀는 왼쪽 엉덩이에 그의 구두 앞부리가 닿는 걸 느꼈다. 그가 문을 쾅 닫을 때 그녀는 고통에 겨워 울부짖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아지자는 아직도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라일라는 헉헉거리며 몸을 웅크렸다. 그녀는 손으로 몸을 밀어 아지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기어갔다. 그녀는 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아래층에서 매질이 시작되었다. 라일락에 들리는 그 소리는 규칙적이고 낯익은 행동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욕설도 없었고 비명도 없었고 애원도 없었고 놀라는 소리도 없었다. 때리고 맞는 규칙적인 일만 있었다. 뭔가 견고한 것이 살을 계속 쿵쿵 내려치는 소리, 누군가가 벽을 쿵쿵 치는 소리, 옷이 찢기는 소리, 이따금 다른 박치를 치는 발자국 소리, 말없는 추격, 기구 뒤집히는 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쿵쿵 하는 소리가 계속되었다. 라일라는 아지자를 껴안았다. 아지자가 오줌을 쌌다. 라일라의 옷 앞자락으로 온기가 퍼졌다. 아래층에서는 도망가고 쫓기는 일이 마침내 멈췄다. 이제는 곤봉으로 소의 옆구리를 치는 듯한 퍽퍽 소리만 들렸다. 라일라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아지자를 흔들며 달랬다. 그녀는 방충망이 열렸다가 쾅 닫히는 소리를 듣고 아지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라시드가 마리암의 목덜미를 잡고 뜰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리암은 맨발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 피가 묻어 있었다. 마리암의 얼굴, 머리, 목 아래, 등에 피가 낭자했다. 그녀의 셔츠 앞자락이 찢겨져 있었다. 라일라는 유리의 얼굴을 대고 울었다. 마리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라시드가 마리암을 공구실 안으로 밀어넣는 걸 바라보았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망치와 여러 장의 긴 나무 판자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공구실로 이동하는 이중문을 닫고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더니 자물쇠를 채웠다. 그는 문을 확인해보고 다시 공구실 뒤로 가서 사다리를 가져왔다. 몇 분 후 그의 얼굴이 라일라의 방 창문에 나타났다. 입가에는 못이 물려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이마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를 보자 아지자가 소리를 지르며 라일라의 겨드랑이에 얼굴을 묻었다. 라시드는 창에 판자를 대고 못질을 하기 시작했다. 어둠은 완전했다. 뚫고 들어갈 수도 없었고 지속적이었다. 거기엔 층도 없고 질도 없었다. 라시드는 판자 사이의 틈을 뭔가로 메우고 문 밑에 움직일 수 없는 큰 물건을 놓았다. 그래서 빛은 그 밑으로부터도 들어오지 않았다. 열쇠구멍도 뭔가로 막혔다. 라일라는 시간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귀로 시간을 가늠했다. 아장과 수탉의 울음소리는 아침을 의미했다. 아래층 부엌에서 접시가 달가닥거리고 라디오 소리가 나면 저녁을 의미했다. 첫날 라일라와 아지자는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서로를 찾았다. 라일라는 아지자가 울거나 기어다니면 찾을 수 없었다. 아지자가 희미하게 울었다. 아이씨, 아이씨. 조금만 있어라. 라일라는 딸에게 입을 맞췄다. 이마에 입을 맞추려 했지만 정수리의 입이 닿았다. 곧 우유가 생길 거야. 조금만 참아. 착하지 우리 딸. 조금만 참으면 아이씨를 가져다 줄게. 라일라는 그녀에게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다. 사원에 아침 종소리가 두 번째로 울렸지만 아직도 라시드는 그들에게 아무런 음식도 주지 않았다. 물도 주지 않았다. 그날은 질식할 듯한 더위가 그들을 덮쳤다. 방은 찜통으로 변했다. 라일라는 입 밖으로 마른 혀를 내놓고 밖에 있는 우물과 차가운 물에 대해 생각했다. 아지자는 계속 울었다. 라일라는 딸의 볼을 닦아주면서 아이의 손이 건조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부랴부랴 아지자의 옷을 벗기고 부채질을 해줄 뭔가를 찾으려고 했지만 머리가 어질어질해질 때까지 입김을 부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곧 아지자가 더 이상 기어다니지 않기 시작했다. 그녀는 잠들었다 깨었다를 반복했다. 라일라는 그날 여러 차례 이웃들이 들었으면 하고 주먹으로 벽을 치며 사력을 다해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녀의 비명 소리는 아지자를 놀라게 할 뿐이었다. 아지자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힘이 없는 울음소리였다. 라일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이 더위 속에 공구실에 갇혀 있는 마리암을 생각했다. 죄책감이 일었다. 더위에 온몸이 잠긴 라일라는 얼핏 잠이 들었다. 그리고 아지자와 함께 우연히 타리크를 만나는 꿈을 꿨다. 그는 사람들이 많은 길 건너편에 있는 양복점 차일 및 무화과 상자 위에 앉아 있었다. 라일라가 말했다. 저게 내 아빠야. 저기 보이는 사람 보이지? 저 사람이 내 진짜 아빠야. 라일라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거리의 소음에 그녀의 목소리가 묻혀버렸다. 타리크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라일라는 머리 위로 로켓탄이 지나가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녀가 볼 수 없는 어딘가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자동 소총이 오랫동안 미친 듯이 발사되는 소리가 들렸다. 라일라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복도에서 울리는 라시드의 무거운 발자국 소리에 다시 잠에서 깨었다. 그녀는 문으로 몸을 끌고 가서 손바닥으로 문을 두드렸다. 라시드, 물 한 잔만 줘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서 주세요. 당신의 손에 아이의 피를 묻히고 싶진 않을 거잖아요. 그는 그냥 지나가 버렸다. 라일라는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 그녀는 그를 저주했다. 라시드의 방문이 닫혔다. 라디오가 켜졌다. 세 번째 아잔이 들렸다. 더위가 계속되었다. 아지자는 더 심하게 늘어졌다. 아이는 울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라일라는 아지자의 입에 귀를 대어봤다. 그럴 때마다 아이의 옅은 숨소리가 들리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몸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는 잠이 들었다. 그리고 기억할 수 없는 꿈들을 꿨다. 깨어나면 아지자가 어떻게 됐는지 만져봤다. 갈라진 입술을 만져보고 목에서 희미하게 뛰는 맥박을 확인하고 다시 누웠다. 그들은 여기에서 죽을 게 분명했다. 그러나 그녀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건 어리고 가냘픈 아지자보다 자신이 더 오래 사는 것이었다. 아지자는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아지자는 이 더위에 죽을지도 몰랐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굳어가는 작은 몸 옆에 누워 자신의 죽음을 기다려야 할 것이었다. 다시 그녀는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시 깨었다가 또 잠이 들었다. 꿈을 꾸는지 깨어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녀를 다시 깨운 건 수탉이나 아잔이 아니라 뭔가 무거운 것이 질질 끌리는 소리였다. 그녀는 덜거덕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갑자기 방 안이 빛으로 가득해졌다. 그녀의 눈이 비명을 질렀다. 라일라는 고개를 들고 움츠리며 눈을 가렸다. 그녀는 손가락 사이로 직사각형의 빛 속에 서 있는 크고 흐릿한 실루엣을 보았다. 그 실루엣이 움직였다. 이제 그 형상이 옆에서 몸을 웅크리고 그녀를 굽어다 보았다. 그녀의 귀에 목소리가 들렸다. 너 다시 그렇게 해도 내가 너를 찾아낼 것이다. 마호메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너를 찾아내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에서 내가 하는 일에 책임을 물을 법정은 없을 것이다. 마리암을 첫 번째로 끝내고 이 아이를 두 번째로 끝내고 너를 마지막으로 끝낼 것이다. 모든 걸 내가 지켜보게 만들겠다. 알겠느냐? 내가 지켜보도록 만들겠단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방을 나섰다. 그러나 그는 라일라의 옆구리에 발길질을 한 후에 방을 나섰다. 라일라는 며칠 동안 피오줌을 싸야 했다. 마리암 1996년 9월 그로부터 2년 반이 흐른 9월 27일 아침 마리암은 고함소리, 휘파람소리, 폭죽과 음악이 터져 나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그녀는 거실로 달려갔다. 라일라는 벌써 창문에 와 있었다. 아지자는 그녀의 어깨에 올라타고 있었다. 라일라가 돌아서서 미소를 지었다. 탈레반이 들어왔대요. 마리암은 2년 전인 1994년 10월에 처음으로 탈레반에 대해 들었다. 그때 라시드는 그들이 칸다하르의 군벌들을 무너뜨리고 도시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알려줬다. 그들은 소련과의 전쟁이 벌어질 때 가족들이 파키스탄으로 피신했던 젊은 파시튼 남자들로 조직된 게릴라들이라고 했다. 대부분은
파키스탄 국경에 설치된 난민 수용소에서 성장했고 일부는 거기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그들은 파키스탄 마드라사 학교에서 율법 학자들로부터 샤리아 이슬람법을 배웠다. 그들의 지도자는 오마르라는 이름의 신비하고 문맹인 애꾸는 은둔자였다. 라시드가 재미있다며 해준 얘기에 따르면 오마르는 스스로를 아미룰 무민인, 즉 신심이 깊은 사람들의 지도자라 일컫고 있다고 했다. 이 애들이 리샤 뿌리가 없다는 건 사실이지. 라시드는 이렇게 말했다. 마리암에게 한 말도 아니고 라일라에게 한 말도 아니었다. 2년 반 전에 도망가려다 실패한 후로 마리암은 그녀와 라일라가 그에게 별 차이가 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걸 알았다. 같이 비참하고 같이 그의 불신과 혐오와 무시의 대상이었다. 그가 얘기할 때 마리암은 그가 자신이나 혹은 보이지 않지만 그녀와 라일라와는 다르게 자신의 의견을 들을 가치가 있는 방 안에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담배를 피우면서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에게 과거는 없을지 모르지. 그들은 세계나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수 있지. 그래, 그들과 비교하면 여기에 있는 마리암은 대학교 교수쯤 될지 몰라. 사실이야.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라고. 뭐가 보이지? 완전 무장을 하고 헤로인으로 돈을 벌고 서로한테 지하들을 선포하고 그 사이에 낀 모든 사람을 죽이는 타락하고 탐욕스러운 무자히딘 사령관들이잖아. 적어도 탈레반은 순수하고 타락을 몰라. 적어도 그들은 품위를 갖춘 이슬람의 자식들이야. 그들은 이곳을 청소하고 평화 질서를 가져올 거야. 사람들은 우유를 사러 나가다 더 이상 총에 맞지 않아도 될 거야. 로켓탄도 더 이상 없을 거고. 그걸 생각해 보라고. 지난 2년 동안 탈레반은 무자히딘으로부터 도시를 점령하고 그들이 정착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파벌 싸움을 중지시키면서 카불을 향해 다가왔다. 그들은 하자라 사령관인 압둘 알리의 마자리를 잡아 처형했다. 몇 달 동안 그들은 카불의 남쪽 외곽에 자리를 잡고 아마드 샤 마수드와 로켓탄을 주고받고 도시를 향해 발포를 했다. 1996년 9월 초 그들은 잘랄라바드와 사로비를 점령했다. 라시드는 무자히딘이 갖지 못한 것을 탈레반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단결에 있다고 했다. 오라지, 나는 장미꽃 잎을 뿌리며 그들을 환영할 거야. 그날 그들 넷은 밖으로 나갔다. 라시드는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지도자를 환영하려고 그들을 이 버스 저 버스에 태우고 돌아다녔다. 마리암은 폭격을 맞아 부서진 구석에 사는 사람들이 깨진 벽돌 조각에서 나와 거리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노파 하나가 한 움큼의 쌀을 행인들에게 던지며 이가 죄다 빠진 입으로 웃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두 남자가 파괴된 건물 옆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들 위의 하늘에서는 지붕 위로 올라간 사내 아이들이 터뜨린 폭죽 소리, 그들이 내는 휘파람 소리, 우우 하는 소리로 요란했다. 차들이 울리는 경적과 경쟁이라도 하듯 카세트에서는 국가가 흘러나왔다. 마얌, 저기 봐요. 아지자가 자대든 마이 완들을 따라 달려가는 사내 아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은 주먹을 흔들면서 끈에 매단 녹슨 깡통들을 끌고 달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마수드와 라바니가 카불에서 물러갔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알라우 아크바르, 알라씨는 위대하시다. 어디서나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마리암은 자데흐 마이완드에 있는 집 창문에 시트가 걸려 있는 걸 보았다. 거기에는 큰 검정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젠다 바드 탈레반, 탈레반 만세. 길을 따라가면서 마리암은 똑같은 말들이 쓰여 있는 걸 보았다. 창문에도 문에도 자동차 안테나에도 그 말이 붙어 있었다. 마리암은 그날 늦게 라시드, 라일라, 아지자와 함께 파시튼 광장에서 탈레반을 처음 보았다.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목을 길게 빼고 기웃거리는 사람들, 광장의 중앙에 있는 남색 분수 주위에 몰려있는 사람들, 분수의 마른 바닥에 걸터 앉은 사람들. 그들은 옛 하이베르 식당이 있던 곳과 가까운 광장의 끝을 보려 하고 있었다. 라시드는 큰 몸집을 이용해 구경꾼들을 밀치고 누군가가 확성기로 무슨 말인가를 하는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다. 아지자는 그 모습을 보더니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마리암의 부르카의 얼굴을 묻었다.
확성기에서 나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검은 터번을 두르고 수염을 기른 호리호리한 젊은 남자였다. 그는 임시 변통한 교수대 옆에 서 있었다. 그는 한 손에 로켓 발사기를 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피투성이가 된 두 남자가 신호등 기둥에 로프로 매달려 있었다. 그들의 옷은 갈갈이 찢겨져 있었다. 퉁퉁 부은 얼굴은 푸르딩딩한 자주색이었다. 마리암이 말했다. 나는 왼쪽에 있는 사람을 알아. 마리암 앞에 있던 젊은 여자가 돌아서서 그 사람이 나지불라라고 했다. 다른 사람은 그의 형제였다. 마리암은 소련군이 주둔하던 때 게시판과 점포 앞에서 환히 웃고 있던 콧수염을 기른 나지불라의 통통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탈레반이 다루라만 궁 근처에 유엔 건물에 피신해 있던 나지불라를 끌어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 그들은 그를 몇 시간 동안 고문하고 트럭에 다리를 묶어 거리로 끌고 다녔다고 했다. 이자는 수많은 이슬람 교도를 죽였습니다. 젊은 탈레반이 확성기에 대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파슈토어 억양이 섞인 페르시아어로 말하다가 파슈토어로 말을 바꾸었다. 그는 무기로 시체들을 가리키며 한마디 한마디를 강조하며 말했다. 이놈의 죄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놈은 공산주의자였고 카피르, 배신자였습니다. 이것이 이슬람의 범죄를 저지른 이교도들을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라시드는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마리암의 품에서 아지자가 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카불의 트럭들이 몰려들었다. 붉은 도요타 트럭들이 하이르 하나, 샤레나우, 카르테 파르완, 와지르, 아크바르한, 타이마니에 거리를 헤집고 다녔다. 검은 터번을 두르고 수염을 기른 무장한 남자들이 트럭의 뒷칸 바닥에 앉아 있었다. 트럭의 확성기에서는 처음에는 페르시아어로 다음에는 파슈토어로 안내방송이 터져 나왔다. 똑같은 내용이 사원 위에 설치된 확성기에서도 흘러나왔고 이제 이슬람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바뀐 라디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메시지는 전단으로 만들어져 거리에 뿌려졌다. 마리암은 뜰에서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다. 우리 와타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에미리트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집행하고 여러분이 복종해야 하는 법입니다. 모든 시민은 하루에 5차례씩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에 다른 일을 하다가 적발되면 곤장에 처해질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수염을 길러야 합니다. 적어도 턱 밑으로 주먹만한 길이로 길러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곤장에 처해질 것입니다. 사내 아이들은 터번을 둘러야 합니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검은 터번을 두르고 상급반 학생들은 흰 터번을 둘러야 합니다. 사내 아이들은 모두 이슬람 옷을 입어야 합니다. 셔츠의 목깃은 채워야 합니다. 노래는 금지합니다. 춤은 금지합니다. 카드놀이, 장기, 노름, 연날리기는 금지합니다. 책을 쓰고 영화를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금지합니다. 인꼬를 키우면 곤장에 처해질 것입니다. 새는 죽일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면 손목을 자를 것입니다. 재범일 경우에는 발을 자를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가 아니면 이슬람 교도가 보이는 곳에서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를 개종시키려다가 잡히면 처형될 것입니다. 다음은 여자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자들은 항상 집에 있어야 합니다. 여자들이 이유 없이 거리를 나다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마흐람, 남자 친척이 대동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혼자 다니다가 걸리면 곤장에 처해준 후 귀가시킬 것입니다. 여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얼굴을 보여선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갈 때는 부르카를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하게 맞게 될 것입니다. 화장품은 금지합니다. 장신구는 금지합니다. 멋있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말을 걸지 않으면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들과 눈을 마주치면 안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적발되면 곤장에 처해질 것입니다. 손톱을 치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적발되면 손가락 하나를 자를 것입니다. 계집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여학교는 즉시 폐쇄될 것입니다. 여자들은 밖에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간통을 하다가 적발되면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복종하십시오. 알라우 아크바르. 라시드는 라디오를 껐다. 그들은 거실 바닥에 앉아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들이 나지불라의 시체가 밧줄에 매달린 걸 본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라일라가 말했다. 그들이 인구의 반을 집에 머물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는 없죠. 라시드가 말했다. 왜 안 된다는 거야? 마리암은 그때는 라시드와 생각이 같았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녀와 라일라에게 똑같은 짓을 해오지 않았던가. 라일라도 틀림없이 그걸 알고 있을 터였다. 여기는 시골이 아니라 카불이에요. 이곳 여자들은 법과 의술 분야에서 일을 해왔고 관공서에서도 일해왔어요. 라시드가 피식 웃었다. 시 나부랭이나 읽던 대학 졸업생의 오만한 딸처럼 얘기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말하다니 참 도시적이고 타지크적이다. 너는 탈레반이 집행하려고 하는 게 새롭고 급진적인 것 같으냐? 너는 내가 애지중지하는 카불이라는 작은 껍질 밖에서 살아본 적이 있느냐? 파키스탄 국경을 따라 남쪽, 동쪽으로 나 있는 진짜 아프가니스탄에 가본 적이 있느냔 말이다. 없다고? 나는 가본 적이 있으니 이 나라의 많은 곳들은 그런 식으로 늘 살아왔고 적어도 그와 비슷하게 살아왔다는 걸 너한테 얘기해 줄 수 있다. 내가 알고 싶어 하진 않겠지만 말이다. 저는 못 믿겠어요. 그들은 진심이 아니에요. 탈레반이 나지불라에게 한 일은 나한테는 심각해 보였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냐? 그는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는 비밀 경찰의 총수였다고요. 라시드가 웃었다. 마리암은 그의 웃음 속에서 답을 들었다. 탈레반의 눈에는 공산주의자이자 공포스러운 비밀 경찰의 총수였다는 것은 여자라는 것보다 약간만 더 경멸스러운 존재였을 뿐이다. 라일라. 라일라는 탈레반이 들어왔을 때 바비가 그걸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뻤다. 보았다면 많이 상심했을 것이다. 남자들이 곡괭이를 휘두르며 몰려가 카불 박물관을 파괴했다. 그들은 이슬람 이정기의 조상들, 즉 무자히딘에게 약탈당하지 않았던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은 대학교의 문을 닫고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그들은 그림들을 벽에서 떼어 난도질했다. 그들은 텔레비전 화면을 걷어차 부쉈다. 코란을 제외한 책들은 수북이 쌓아놓고 불에 태웠다. 서점들은 문을 닫았다. 할릴리, 파즈와크, 안사리, 하지 데흐칸, 아시라키, 베이타브, 하페즈, 니자미, 루미, 하이암, 베이데를 비롯한 많은 시인들의 시집이 연기로 사라졌다. 라일라는 나마즈를 빼먹은 남자들이 거리에서 잡혀 사원으로 떠밀려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녀는 코체흐 모르가 근처에 있는 마르코폴로 식당이 취조실로 바뀌었다는 걸 알았다. 때때로 검은 페인트 칠을 한 창문 뒤에서 비명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염을 기른 순찰대가 도요타 트럭을 타고 사방을 돌아다니며 말끔히 면도를 한 얼굴을 피투성이로 만들려고 혈안이었다. 그들은 영화공원, 아리아나, 아리업 같은 영화관들도 폐쇄했다. 영사실을 약탈하고 필름은 불에 태웠다. 라일라는 그녀와 타리크가 그 영화관들에 앉아 힌두 영화를 보던 때를 떠올렸다. 그들은 비극적인 운명 때문에 갈라져 한 사람은 먼 곳을 떠돌고 다른 사람은 강제로 결혼을 하고 울고 또 금자나 꽃밭에서 웃고 재회를 기다리는 연인들에 관한 감상적인 영화들을 보았었다. 그녀는 그러한 영화들을 보며 운다고 놀리던 타리크를 떠올렸다. 마리암이 어느 날 라일라에게 말했다. 그들이 우리 아버지의 영화관은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 아직도 거기에 있는지, 아직도 아버지가 주인인지 궁금해. 카불의 고대 음악 구역인 카라바트도 조용해졌다. 음악가들은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으며 그들의 루바브, 류트와 탐브라, 기타, 발풍금은 구둣발에 짓밟혔다. 탈레반은 타리크가 좋아하던 가수인 아마드 자히의 무덤에 가서 총알을 난사했다. 라일라가 마리암에게 말했다. 죽은 지 20년이 다 된 사람이에요. 한번 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라시드는 탈레반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다. 원래 기르고 있던 수염을 기르고 원래 가던 사원에 가면 되는 일이었다. 라시드는 종잡을 수 없이 시끌벅적하고 스캔들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별난 사촌을 대하듯이 관용과 애정으로 탈레반을 대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라시드는 이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탈레반이 처형일이 확정된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가지 경기장에 가서 펩시 한 병을 사서 마시며 구경을 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라일라에게 사람들의 손이 잘리고 매질을 당하고 목이 매달리고 머리가 잘리는 장면을 이상하게 들뜬 기분으로 묘사했다. 그는 어느 날 밤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말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형을 죽인 사람의 목을 가르는 걸 보았지. 라일라가 말했다. 그들은 야만인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뭐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말이야? 소련군은 100만 명을 죽였어. 너는 무자히딘이 지난 3년 동안 카불에서만 몇 명을 죽였는지 알고 있어? 50만 명이야. 50만 명이라고. 그와 비교해 도둑 몇 명의 손을 잘라내는 것이 그렇게 지나친 거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코란에 그렇게 쓰여 있어. 그리고 말이야. 누군가가 아지자를 죽인다면 너는 복수하고 싶지 않겠냐? 라일라는 그에게 혐오스러운 눈길을 던졌다. 나는 요점을 얘기하는 거다. 당신과 그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아지자의 눈 색깔이 묘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내 눈도 닮지 않고 내 눈도 닮지 않았어. 라시드는 몸을 굴려 그녀를 쳐다보며 집게 손가락에 구부러진 손톱으로 라일라의 허벅지를 부드럽게 긁었다. 내가 설명해 보겠다. 엉뚱한 생각이 들면 말이다. 그렇게 될 거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면 아지자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도 내 권한이겠지. 너는 어떻게 했느냐? 어느 날 내가 탈레반한테 가서 너에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그들이 누구의 말을 믿겠느냐? 그들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라일라는 허벅지를 끌어당겼다. 내가 그럴 거라는 말은 아니다. 그렇지 않을 거다. 아마 그러지 않을 거다. 너는 나를 알잖니? 혐오스럽군요. 말 한번 거창하구나. 나는 늘 그게 싫었다. 어렸을 때도 그랬고 그 절름발이하고 돌아다닐 때도 그랬고 너는 책을 갖고 다니고 시를 외우면서 내가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했겠지? 그래. 너의 영리함이 지금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를 길바닥에 나앉지 않도록 해주는 게 너의 영리함이냐? 아니면 나냐? 내가 혐오스럽다고? 이 도시에 사는 여자들의 절반은 나 같은 남편을 만나려고 죽기 살기로 덤빌 거다. 죽기 살기로 말이야. 그는 다시 몸을 굴려 천장을 향해 담배의 연기를 내뿜었다. 너 거창한 말들을 좋아하느냐? 내가 너한테 하나 말해주마. 균형이다. 라일라, 바로 그게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라. 그날 밤 내내 라일라의 배를 꼬이게 만든 건 라시드의 말이 마지막 한 마디까지 구구절절 맞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었어도 그 후로 며칠간이 지났어도 속이 느글거리는 느낌이 가시지 않고 계속되었다. 아니 더 나빠져서 당혹스럽게도 이제 낯익은 느낌이 되어버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춥고 흐린 오후였다. 라일라는 침실 바닥에 누워 있었다. 마리암은 자신의 방에서 아지자와 함께 낮잠을 자고 있었다. 라일라의 손에는 버려진 자전거 바퀴에서 벤치로 뽑은 바퀴살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몇 년 전에 타리크와 입을 맞췄던 골목에서 그걸 발견했다. 오랫동안 라일라는 바닥에 누워 다리를 벌린 채 이 사이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걸 안 순간부터 아지자를 사랑했었다. 지금 같은 의심과 불안감은 전혀 없었다. 자기 자식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다니 엄마로서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싶었다.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일인가. 그러나 그녀는 땀에 젖은 손으로 바퀴살을 잡은 채 자신이 정말로 타리크의 아이를 사랑했던 것처럼 라시드의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라일라는 그걸 할 수 없었다. 바퀴살을 내려놓게 한 건 피를 흘리며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저주받을 행동이라는 생각 때문도 아니었다. 사실 그녀는 그것이 저주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라일라는 무자히딘이 쉽사리 했던 일, 즉 전쟁 중에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퀴살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전쟁은 라시드와의 전쟁이었다. 아이한테는 책임이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죽은 사람은 충분히 많았다. 라일라는 싸움의 와중에서 죄 없는 사람들이 죽는 걸 충분히 본 터였다. 마리암, 1997년 9월. 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여자들을 치료하지 않아요.
보초가 소리를 질렀다. 그는 계단 위에 서서 말랄라이 병원 앞에 모인 군중들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군중들로부터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한 여자가 마리암의 뒤에서 소리쳤다. 그러나 이곳은 여성 병원이잖아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말이 맞다고 소리쳤다. 마리암은 아지자를 한쪽 팔에서 다른 쪽 팔로 옮기고 신음하고 있는 라일라를 부축했다. 라일라는 라시드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탈레반이 말했다. 이제는 아니오. 체격이 큰 남자가 소리쳤다. 이보시오. 내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 하고 있소. 거리에서 아이를 낳으란 말이오. 마리암은 그해 1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카불의 병원에 근무하는 여성 근무자들을 한 곳에서 근무하게 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고 탈레반은 그 정책을 집행하지 않았다. 최근까지. 다른 남자가 소리쳤다. 알리 아바드 병원은 어떻소? 보초가 고개를 저었다. 와지르 아크바르 한 병원은 어떻소? 남성 전용이요?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이요? 라비아 발히로 가시오. 젊은 여자가 사람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가 이미 거기에 갔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로는 깨끗한 물도 없고 산소도 없고 약도 없고 전기도 없다고 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그곳으로 가야 해요. 신음소리와 아우성 치는 소리가 커졌다. 욕을 하는 소리도 들렸다. 누군가가 돌을 던졌다. 탈레반이 칼라슈니크코프 소총을 공중으로 들어올려 공포를 쏘았다. 그 뒤에 있던 다른 탈레반이 채찍을 휘둘렀다. 군중들은 재빨리 흩어졌다. 라비아 발히에 대기실은 부르카를 입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여자들로 붐볐다. 대기에서는 땀, 씻지 않는 몸, 오줌, 담배 연기,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고약한 냄새가 났다. 한가롭게 돌아가는 천장의 선풍기 밑에서 아이들은 다리를 뻗고 졸고 있는 아버지들의 다리를 뛰어넘으며 서로를 쫓아다니고 있었다. 마리암은 지도처럼 생긴 벽토가 떨어지는 벽에 라일라가 기대 않도록 부축해줬다. 라일라는 배에 손을 대고 앞뒤로 몸을 움직였다. 마리암이 말했다. 진찰을 받도록 해줄게. 걱정 마. 그러자 라시드가 말했다. 서둘러. 접수 창구에는 여자들이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밀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갓난애를 안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대열에서 빠져나가 진료실로 통하는 이중문으로 뛰어갔다. 무장한 탈레반 경비가 그들을 막고 돌려보냈다. 마리암은 힘겹게 앞으로 나아갔다. 발을 비집고 낯선 사람들의 팔목과 엉덩이와 어깨 사이로 밀고 들어갔다. 누군가가 갈비뼈를 팔꿈치로 치자 그녀도 팔꿈치로 맞받아쳤다.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얼굴을 필사적으로 잡아 뜯으려고 했다. 앞으로 더 빨리 나아가려고 마리암은 사람들의 목, 팔꿈치, 머리를 움켜쥐었다. 옆에 있던 여자가 씩씩거리며 항의하자 그녀도 씩씩거렸다. 마리암은 이제 어머니의 희생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 앞에서는 체면도 없었다. 그녀는 서글픈 심정으로 나나를 떠올렸다. 나나도 어머니로서 희생을 했던 여인이었다.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혹은 마리암을 어딘가 시궁창에 던지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나나는 하라미를 낳은 치욕감을 견뎌냈다. 그리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마리암을 기르고 나름의 방식으로 마리암을 사랑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결국 마리암은 그녀를 버리고 잘리를 택했다. 그녀는 뻔뻔스럽게 뒤엉킨 사람들의 맨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이 나나에게 더 좋은 딸이었더라면 싶었다. 모성에 대해 지금 알게 된 걸 어렸을 때 알았더라면 싶었다. 그녀는 어느새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러운 회색 부르카를 입고 있는 간호사 앞까지 나아갔다. 간호사는 부르카의 머리 부분이 피로 엉겨있는 젊은 여자와 얘기하고 있었다. 마리암이 소리쳤다. 내 딸의 양수가 터졌는데 아이가 나오지 않아요. 피투성이의 젊은 여자가 소리쳤다. 간호사님에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예요. 차례를 기다리세요. 바람이 개간지에 불 때 이리저리 흔들리던 오두막 주변의 큰 풀들처럼 사람들은 이리저리 쏠리고 있었다. 마리암의 뒤에 있는 여자가 자기 딸이 나무에서 떨어져 팔꿈치가 부러졌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다른 여자는 자신이 피똥을 싸고 있다고 소리쳤다. 간호사가 물었다. 산모에게 열이 있나요? 마리암은 상대가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 아니요.
피를 흘리나요? 아니요. 어디 있죠? 마리암은 부르카로 가려진 사람들의 머리 위로 라일라가 라시드와 함께 서 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간호사가 말했다. 알았어요. 마리암이 소리쳤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해요?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아 당겼다. 간호사가 말했다. 모르겠어요. 간호사는 의사가 두 사람밖에 없으며 둘 다 지금 수술 중이라고 했다. 마리암이 말했다. 지금 아프다니까요. 머리가 피투성이가 된 여자가 소리쳤다. 나도 그래. 당신 차례를 기다리라니까요. 누군가가 마리암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간호사는 사람들의 어깨와 뒤통수에 가려 이제 보이지 않았다. 갓난애의 젖트림 냄새가 났다. 간호사가 소리쳤다. 산모를 걷게 하고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마침내 그들을 불러들였을 때는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분만실에는 8개의 침대가 있었다. 온몸을 부르카로 가린 간호사들이 몸을 비틀고 신음을 하는 침대 위의 여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두 여자는 아이를 낳는 중이었다. 침대 사이에는 커튼도 없었다. 누군가가 검게 칠한 창문 아래의 침대가 라일라에게 주어졌다. 깨지고 물기가 없는 마른 싱크대가 가까이 있었다. 더러워진 수술 장갑이 거기에 걸려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알루미늄 탁자가 있었다. 위쪽 선반에는 새까만 담요가 놓여 있었고 아래쪽 선반은 비어 있었다. 여자 중 하나가 마리암이 바라는 걸 보고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위쪽에는 살아서 나온 아이들을 놓는데요. 짙은 감색 부르카를 입은 의사는 몸집이 작고 동작이 민첩한 여자였다.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게 성마르고 다급하게 들렸다. 첫 아이죠. 그녀는 그런 식으로 말했다. 그건 질문이 아니라 설명이었다. 마리암이 말했다. 아니요, 두 번째예요. 라일라는 비명을 지르고 옆으로 굴렀다. 그녀의 손가락이 마리암의 손가락에 얽혔다. 처음 출산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당신이 어머니인가요? 네. 마리암은 그렇게 대답했다. 의사는 부르카의 아래쪽을 들추고 원뿔 모양으로 생긴 금속 기구를 꺼냈다. 그녀는 라일라의 부르카를 들추고 기구의 널쩍한 끝을 그녀의 배에 대고 좁은 끝을 귀에 갖다 댔다. 그녀는 1분 가까이 듣더니 위치를 바꾸고 다시 듣고 위치를 다시 바꿨다. 함시라 아이가 느껴져야 해서 그래요. 그녀는 싱크대 위에 빨래집게로 걸려있던 장갑 한쪽을 끼웠다. 그녀는 한 손으로 라일라의 배를 위로 밀고 다른 손을 안에 집어넣었다. 의사는 그 일을 끝내고 장갑을 간호사에게 줬다. 간호사는 그걸 물에 씻어 다시 줄에 걸어놓았다. 따님은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야 해요. 아이가 엉덩이를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어서요. 마리암이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의사는 태아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시간이 너무 지체됐어요.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야 해요. 라일라는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고개를 한쪽으로 떨궜다.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마리암에게 바짝 다가가서 몸을 기울이고 더 작고 내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당혹스러운 기미가 있었다. 라일라가 신음소리를 내며 물었다.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뭐가 잘못됐나요? 마리암이 말했다. 산모가 그걸 어떻게 참죠? 그녀의 목소리가 방어적으로 변하는 걸로 보아 의사는 이 질문에 자신에 대한 비난이 섞여 있다고 느꼈음이 분명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죠? 그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주지 않을 거예요. 나한테는 엑스레이도 없고 흡입관도 없고 간단한 항생제도 없어요. NGO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면 탈레반이 그걸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자들을 위한 시설에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마리암이 물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한테는 없나요? 라일라가 신음소리를 내며 물었다. 무슨 일이죠? 당신이 직접 약을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리암이 말했다. 약 이름을 써주세요. 나가서 구해올게요. 부르카 밑으로 의사가 고개를 짧게 흔들었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인근 약국에는 그게 없어요. 그걸 구하려면 혼잡한 교통을 뚫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녀야 해요. 아마 도시 전체를 뒤져야 할 거예요. 그래도 그걸 구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벌써 8시 반이나 다 됐으니 당신은 아마 통금령을 위반했다고 체포될 거예요. 약을 찾는다 해도 손에 넣을 수 없을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다급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과 그걸 사려고 경쟁해야 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아이는 지금 나와야 해요.
무슨 일인지 나한테 말해줘요. 라일라가 팔꿈치로 몸을 받치고 일어나며 말했다. 의사는 심호흡을 하더니 병원에 마취제가 없다고 라일라에게 말했다. 하지만 지체하게 되면 아이는 죽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 배를 갈라요. 라일라는 침대에 다시 누워 무릎을 오므렸다. 내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줘요. 수술실은 낡고 더러웠다. 라일라는 의사가 대야에 손을 씻을 때 바퀴 달린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간호사가 누런 갈색 액체를 묻힌 천으로 배를 문지를 때마다 이를 악물고 숨을 쉬었다. 다른 간호사는 문에 서 있었다. 그녀는 바깥쪽을 감시하려고 문을 열고 서 있었다. 의사가 이제 부르카를 벗었다. 마리암은 의사의 하얗게 센 정수리와 무거운 눈꺼풀 그리고 피곤할 때 생기는 수포가 입가에 나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의사는 문에 있는 간호사를 고개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이 부르카를 입고 수술을 하라고 해서 간호사가 망을 보는 겁니다. 그들이 오면 부르카를 다시 입기 위해서죠. 그녀는 사무적이고 거의 무관심한 어조로 말했다. 마리암은 의사가 화를 내는 단계를 넘어서 있다는 걸 알았다. 의사는 자신이 일하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다는 걸 알고 언제건 그들이 빼앗아갈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 같았다. 라일라의 어깨 양쪽에 2개의 수직 쇠막대가 있었다. 천으로 라일라의 배를 소독한 간호사가 핀을 사용하여 거기에 시트를 고정시켰다. 그것은 라일라와 의사를 가르는 일종의 커튼이었다. 마리암은 라일라의 머리 뒤에서 뺨이 닿을 수 있도록 얼굴을 낮췄다. 라일라가 이를 부딪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있었다. 커튼 사이로 마리암은 의사의 그림자가 왼쪽으로 간호사의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 라일라는 이를 악물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다. 침방울이 그녀의 담은 이 사이로 나왔다. 그녀는 빠르고 낮은 시시 하는 소리를 냈다. 의사가 말했다. 용기를 내요. 그녀가 라일라 위로 몸을 굽혔다. 라일라의 눈이 번쩍 뜨였다. 입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몸이 떨리고 목의 힘줄이 긴장되고 얼굴에서 땀이 쏟아지고 마리암의 손가락을 으스러지게 쥔 상태로 버티고 또 버텼다. 마리암은 그때 라일라가 소리를 지를 때까지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생각하면 늘 감탄을 금치 못했다. 라일라 1999년 가을 구멍을 파자고 한 건 마리암의 생각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공구실 뒤의 땅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가 좋겠어. 딱 좋은 곳이야. 그들은 교대에 가면서 삽으로 땅을 파고 흙을 퍼냈다. 그들은 크고 깊은 구멍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 파내기가 힘들면 안 되었다. 모든 곳을 황폐하게 만든 것은 1998년에 시작해 이듬해까지 계속된 가뭄이었다. 지난 겨울에는 눈도 거의 오지 않았고 봄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았다. 농부들은 바싹 마른 땅을 뒤로하고 가재도구들을 팔고 물을 찾아 이 마을 저 마을을 전전했다. 그들은 파키스탄이나 이란으로 갔다. 카불에 정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하의 수면은 도시에서도 낮아져 수심이 낮은 우물은 말라버렸다. 깊은 우물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어서 라일라와 마리암은 차례가 될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카불 강은 봄에 홍수가 나지 않자 완전히 말라붙었다. 이제 공중 화장실에는 인간의 배설물과 잡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삽질을 했다. 하지만 땅은 바위처럼 딱딱해져 있었고 흙은 너무 굳어 돌 같았다. 마리암은 이제 40살이었다. 뒤로 넘긴 머리가 듬성듬성 희끗희끗해 보였다. 눈 아래의 살이 갈색 초승달 모양으로 늘어져 있었다. 앞니는 2개가 없었다. 하나는 빠졌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우연히 잘마이를 떨어뜨렸다가 라시드한테 맞아서 부러졌다. 뜰에 앉아 구릿빛 태양 밑에서 일하느라 피부는 새까맣게 타 있었다. 그들은 앉아서 잘마이가 아지자를 쫓아다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구멍을 다 팠을 때 그들은 위에 서서 내려다보았다. 마리암이 말했다. 이거면 되겠어. 잘마이는 이제 2살이었다. 그는 작은 갈색 눈과 고수머리를 한 통통한 아이였다. 볼에는 날씨와 상관없이 라시드처럼 붉은색이 감돌았다. 머리선도 아버지를 닮아 짙은 반달 모양이고 이마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다.
라일라와 혼자 있을 때면 잘마이는 말 잘 듣고 싹싹하고 장난치기 좋아하는 아이였다. 그는 라일라의 어깨에 올라타 아지자와 함께 뜰에서 숨바꼭질하는 걸 좋아했다. 기분이 좀 가라앉으면 라일라의 무릎에 앉아 그녀가 불러주는 노래를 듣기를 좋아했다. 잘마이가 좋아하는 노래는 모하마드 선생님이었다. 아이는 엄마가 자신의 고수머리를 향해 노래를 부르면 통통한 작은 발을 흔들다가 그녀가 후렴을 부르면 부를 수 있는 부분은 따라서 불렀다. 모하마드 선생님, 오 사랑하는 친구, 튤립 꽃밭을 보러 우리 마자루로 가요. 라일라는 잘마이가 자신의 볼에 촉촉한 입맞춤을 하는 걸 좋아했다. 움푹 들어간 팔꿈치와 통통한 발가락도 좋았다. 그에게 간지럼을 태우고 쿠션과 베개로 터널을 만들어 놓고 밑으로 기어가게 하고 늘 한 손으로 그녀의 귀를 잡고 품에서 잠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좋았다. 그녀는 마루에 누워 다리 사이에 자전거 바퀴살을 잡고 있던 그 오후를 생각하면 속이 뒤틀렸다. 너무너무 아슬아슬했던 순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제는 상상하기 힘들었다. 그녀의 아들은 축복이었다. 라일라는 자신의 두려움이 근거 없는 것이었으며 아지자를 사랑한 것만큼 뼛속까지 잘마이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마음이 되었다. 하지만 잘마이는 아버지를 숭배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쏟을 때면 사람이 확 바뀌었다. 그는 무례하고 건방지게 웃었다.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화도 잘 냈다. 불만도 많았다. 그는 라일라한테 혼나도 짓궂은 짓을 계속했다. 라시드가 없으면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이었다. 라시드는 모든 걸 허용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머리가 좋다는 증거야. 그는 잘마이가 무모한 짓을 할 때도 그렇게 말했다. 공깃돌을 삼키고 숨을 헐떡일 때도 그랬고 성냥불을 켤 때도 그랬고 라시드의 담배를 씹어 먹을 때도 그랬다. 잘마이가 태어나자 라시드는 라일라와 같이 쓰는 침대로 그를 옮겼다. 그는 새 유아 침대를 사들이고 측면에 사자와 웅크린 표범을 그려넣게 했다. 그는 옷, 딸랑이, 젖병, 기저귀를 새로 사들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을 살 형편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아지자가 쓰던 것들은 아직 쓸만했다. 어느 날 그는 건전지로 돌아가는 자동차를 사 갖고 와서 잘마이의 침대에 걸어 놓았다. 노랗고 작은 꿀벌들이 해바라기 꽃에 매달려 대롱거리는 장난감도 있었다. 그것은 흔들거리거나 누르면 소리가 났다. 스위치를 켜면 노래가 나왔다. 라일라가 말했다. 장사가 잘 안 된다면서요. 그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듯 말했다. 나한테는 돈을 빌릴 친구들이 있어. 어떻게 갚을 건데요? 잘 되는 날이 올 거야. 늘 그렇거든. 이것 봐. 아이가 좋아하잖아. 안 보여? 대부분 아이는 라일라 옆에 있지 않았다. 라시드는 그를 가게로 데리고 가서 어지러워진 작업대 밑을 기어 다니게 했고 낡은 고무골무와 가죽 부스러기를 갖고 놀게 했다. 라시드는 쇠못을 받고 사포 바퀴를 돌리면서 조심스럽게 그를 지켜보았다. 잘마이가 신발이 놓인 선반을 엎어버리면 라시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혼냈다. 그 짓을 되풀이하면 라시드는 망치를 내려놓고 아이를 탁자에 앉히고 부드럽게 타일렀다. 잘마이에 대한 그의 인내심은 깊어서 마르는 법이 없는 샘물 같았다. 그들은 저녁이 되면 같이 집에 왔다. 잘마이의 머리가 라시드의 어깨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둘에게선 접착제와 가죽 냄새가 났다. 그들은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처럼 웃었다. 마치 하루 종일 구두가게에 앉아서 구두는 만들지 않고 은밀한 음모를 꾸미기라도 한 것 같았다. 잘마이는 저녁을 먹을 때 아버지 옆에 앉아서 둘만의 놀이를 하는 걸 좋아했다. 마리암, 라일라, 아지자는 매트 위에 접시를 놓고 먹었다. 잘마이와 라시드는 돌아가면서 서로의 가슴을 찌르고 낄낄거리고 서로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속삭였다. 라일라가 끼어들면 라시드는 쓸데없이 참견하는 것이 못마땅한 듯 눈을 치켜떴다. 그녀가 잘마이를 안아보겠다고 하거나 설상가상으로 잘마이가 그녀를 향해 손을 뻗으면 라시드는 무서운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라일라는 괴로운 심정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어느 날 밤이었다. 잘마이가 2살이 된 몇 주 후였다. 라시드가 텔레비전과 비디오를 사갖고 집에 왔다. 낮에는 훈훈하고 기분 좋은 날씨였는데 밤이 되니 쌀쌀했다. 별도 없는 쌀쌀한 밤이었다. 라시드는 거실 탁자에 그것을 놓았다. 그는 암시장에서 그걸 샀다고 말했다. 라일라가 물었다. 또 빌려서요? 매그나 박스야. 아지자가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보자 달려갔다. 마리암이 말했다. 아지자 조심해. 만지지 마라. 아지자의 머리는 라일라처럼 옅은 색깔이었다. 엄마를 닮아 볼에 보조개가 있었다. 아지자는 침착하고 생각이 많은 아이가 되어 있었다. 몸가짐도 6살짜리 계집애 같지 않았다. 라일라는 딸이 말하는 모습이 놀라웠다. 억양이나 운율, 말을 할 때 사이를 두는 요령, 그 모든 것이 너무 어른스러워 도무지 어린애 같질 않았다. 매일 아침 잘마이를 깨워서 옷을 입히고 아침을 먹이고 머리를 빗겨주는 건 아지자였다. 변덕스러운 동생을 다독이고 낮잠을 재우는 것도 그녀였다. 그를 돌보며 아지자는 화가 났을 때 어른들이 그런 것처럼 고개를 살살 흔들었다. 아지자는 텔레비전에 저는 스위치를 눌렀다. 라시드가 벼락같이 소리를 치며 아지자의 손목을 움켜잡고 탁자 위에 놓았다. 부드러움이라고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이건 잘마이의 텔레비전이다. 아지자는 마리암한테 가더니 그녀의 무릎으로 들어갔다. 2사람은 이제 떨어질 수 없었다. 최근 들어 마리암은 아지자에게 코란에 나오는 시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라일라도 그게 좋았다. 아지자는 벌써 이클라 편, 파티아 편을 암송할 줄 알았고 4가지의 아침 기도를 할 줄 알았다. 이 지식과 이 기도가 내가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이야.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야. 마리암은 라일라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잘마이가 방으로 들어왔다. 사람들이 거리의 마술사들의 간단한 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라시드는 기대 섞인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잘마이는 텔레비전 선을 잡아당기고 스위치를 눌러보더니 빈 화면에 손바닥을 댔다. 그가 손바닥을 떼자 유리에 생겼던 작은 자국이 희미해졌다. 라시드는 잘마이가 손바닥을 연거푸 붙였다 떼었다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탈레반은 텔레비전을 금지했다. 비디오 테이프는 공개적으로 잘라서 테이프를 찢어내 울타리 기둥에 걸어놓았다. 접시 안테나는 뜯어내서 가로등 기둥에 걸어놓았다. 하지만 라시드는 그런 것들이 금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들을 찾을 수 없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내일은 만화 영화를 찾아봐야겠다. 어렵겠지만 암시장에 가면 무엇이든 살 수 있거든. 그렇다면 우리한테 새 우물을 사주실 수도 있겠네요. 라일라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경멸에 찬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또다시 흰 쌀밥만으로 된 저녁을 먹고 가뭄 때문에 차 마시는 걸 건너뛰었을 때였다. 라시드는 담배를 피운 다음 라일라에게 자신이 생각했던 것에 대해 얘기했다. 라일라가 말했다. 안 돼요. 그는 그녀에게 허락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내가 허락하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아. 진상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러겠죠. 그는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렸었으며 가게에서 나오는 돈만으로는 더 이상 5사람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즉 얘기하지 않았던 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였어. 게다가 너는 그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들이는지 알게 되면 놀랄걸? 라일라는 다시 안 된다고 말했다. 그들은 거실에 있었다. 마리암과 아이들은 부엌에 있었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잘마이의 높은 웃음소리, 마리암에게 뭔가를 얘기하는 아지자의 고르고 조리 있는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렸다. 라시드가 말했다. 저 아이 같은 애들도 있을 거야. 더 어린 애도 있어. 카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 라일라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식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라시드는 이제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내가 잘 지켜볼게. 거기는 안전한 곳이야. 길 건너에는 사원이 있어. 라일라가 말 허리를 잘랐다. 제 딸을 거지로 만드는 것은 용납 못해요. 라시드의 두툼한 손이 라일라의 뺨에 정통으로 맞으면서 큰 소리가 났다. 라일라는 머리가 빙빙 돌았다. 부엌에서 들리던 소리들도 뚝 그쳤다.
잠시 집안은 완벽하게 조용해졌다.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마리암과 아이들이 거실로 왔다. 그들은 라일라와 라시드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때 라일라가 그를 주먹으로 쳤다. 누군가를 때린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물론 타리크와 함께 장난삼아 서로를 주먹으로 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손바닥을 펴고 때렸다. 아니, 때렸다기보다는 어루만졌다고 해야 옳았다. 그것은 그들이 느끼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짜릿하기도 한 불안감을 다정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그들은 타리크가 교수 같은 목소리로 델토이드라고 부르는 서로의 힘줄을 겨냥해 때리곤 했었다. 라일라는 자신의 주먹이 공중을 가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라시드의 억세고 거친 살갗의 주름이 주먹에 느껴졌다. 그것은 마루에 쌀자루를 놓는 것 같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그를 세게 쳤다. 사실 그 충격으로 그는 두 걸음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놀라는 비명소리,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거실 한쪽으로부터 들렸다. 라일라는 누가 어떤 소리를 냈는지 알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는 너무 놀라서 그런 것에 신경을 쓸 틈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그렇게 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웃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놀랍게도 라시드가 침착하게 거실을 나갔을 때 그녀는 자신이 웃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삶의 모든 어려움이 그녀와 아지자 마리암의 삶의 모든 어려움이 가라앉고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났던 잘마이의 손자국처럼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터무니없긴 하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라면, 그때까지의 무례와 고통을 끝낼 이 거부의 몸짓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참아야 했던 모든 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았다. 라일라는 라시드가 거실로 돌아왔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손이 목에 들리고 몸이 들려 벽에 내동댕이 쳐질 때까지는. 가까이 있자 그의 냉소 띈 얼굴이 너무너무 커 보였다. 라일라는 그 얼굴이 나이가 들면서 얼마나 더 부풀었는지, 그의 코에 난 실핏줄이 얼마나 더 커졌는지 보았다. 라시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기야 총구를 부인의 입에 밀어 넣으면서 무슨 말이 필요하고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급습. 그것이 그들이 뜰에서 구멍을 파고 있는 이유였다. 급습은 때로는 달마다, 때로는 주마다, 최근 들어서는 거의 날마다 있었다. 대부분 탈레반은 물건을 압수하고 누군가의 엉덩이에 발길질을 하고 한두 사람의 뒤통수를 갈겼다. 하지만 때때로 공개적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에 매질을 했다. 마리암이 구멍 가장자리에 무릎을 대고 말했다. 조심해. 그들은 텔레비전을 싼 비닐에 양쪽 귀퉁이를 잡고 텔레비전을 구멍에 넣었다. 됐어. 그들은 이 일이 끝나자 구멍을 흙으로 덮었다. 그리고 흔적이 남지 않도록 흙을 둘레에 뿌렸다. 마리암이 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했다. 됐어. 그들은 한두 달이나 6개월 혹은 더 걸릴지 모르지만 탈레반이 급습의 횟수를 줄이면 텔레비전을 꺼내기로 했다. 라일라는 꿈을 꾸었다. 그녀와 마리암은 공구실 뒤에서 다시 땅을 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그들이 땅속으로 넣는 것은 아지자다. 아지자의 숨결이 비닐에 김을 서리게 했다. 라일라는 공포에 질린 그녀의 눈과 창백한 손바닥을 본다. 아지자가 손바닥으로 비닐을 치며 민다. 아지자가 애원한다. 라일라는 그녀가 지르는 비명을 들을 수 없다. 라일라가 말한다. 잠시만 있으면 된다. 잠시만 있으면 돼. 급습 때문이라는 걸 모르겠니? 급습이 끝나면 엄마와 마리암 할라가 꺼내줄게. 약속하마 얘야. 그때같이 놀자꾸나.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놀이를 하자꾸나. 그녀는 삽에 흙을 채운다. 알갱이가 굵은 한 덩이에 흙이 비닐 위로 떨어진다. 그때 라일라는 숨을 헐떡거리며 잠에서 깨었다. 입에서 흙 맛이 느껴졌다. 마리암. 2000년 여름, 가뭄이 3년째 계속되었다. 최악의 해였다. 헬만드, 자볼, 칸다하르의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가축을 위해 풀과 물을 찾아서 계속 움직이는 유목민 집단이 되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염소와 양과 소들이 죽자 카불로 왔다. 그리고
카레아리아나 언덕 기슭에 자리를 잡고 15채에서 20채의 온막들이 옹기종기 모인 빈민굴에서 살았다. 그해 여름은 타이타닉의 여름이기도 했다. 마리암과 아지자는 엉켜서 몸을 구르고 웃으면서 지냈다. 아지자는 자기가 잭이 되겠다고 했다. 조용히 해라 아지자. 잭이라고요 할라. 제 이름은 잭이에요. 잭이라고 해보세요. 내 아빠 깨겠다. 화내실 거야. 잭이라니까요. 할라는 로즈이고요. 결국 누워있던 마리암은 다시 한번 로즈가 되겠다고 양보를 했다. 그녀의 말씨가 누그러졌다. 좋아, 너는 잭이다. 너는 젊어서 죽고 나는 늙을 때까지 살게 되지. 아지자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죽지만 영웅으로 죽고 로즈는 나를 그리워하며 평생을 비참하게 살게 돼요. 아지자는 그렇게 말한 후 마리암의 가슴 위에 다리를 벌리고 서서 이렇게 말했다. 자, 우리는 키스를 해야 해요. 마리암은 고개를 이쪽 저쪽으로 돌리고 아지자는 키스를 하기 위해 오므린 입술을 갖다 대려고 했다. 그녀는 깔깔대며 자신의 수치스러운 행동에 신이 나 있었다. 때때로 잘마이가 어슬렁거리며 들어와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기는 무슨 배역을 맡느냐고 물었다. 아지자가 말했다. 너는 빙산을 하면 되겠다. 그해 여름 타이타닉의 열기가 카불을 사로잡았다. 사람들은 파키스탄에서 불법 복제된 비디오를 몰래 들여왔다. 때로는 속옷에 숨겨갖고 왔다. 통행금지 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문을 잠근 뒤 불을 끄고 소리를 낮추고 운명의 배에 탄 잭과 로즈와 승객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 전기가 들어오면 마리암과 라일라 아이들도 그걸 봤다. 그들은 늦은 밤에 공구실 뒤에서 텔레비전을 꺼내 불을 끄고 창문을 누비이불로 가리고 10번도 넘게 비디오를 보았다. 행상들은 카불강의 마른 강바닥으로 이동했다. 곧 강바닥에서는 외바퀴 손수레에 늘어놓은 원목에 감긴 타이타닉 카페, 타이타닉 천을 살 수 있었다. 타이타닉 탈취제, 타이타닉 치약, 타이타닉 향수, 타이타닉 부르카까지 있었다. 아주 악착 같은 거지는 자기가 타이타닉 거지라고 했다. 타이타닉 씨가 태어났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건 노래를 뜻하는 거야. 아니야 바다야. 호화 유람선이야.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것은 섹스야. 아지자가 수줍게 말했다. 그 모든 건 레오에 관한 거예요. 라일라는 마리암에게 말했다. 모든 사람이 잭을 원하고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잭이 자신들을 재앙으로부터 구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잭은 없어요. 잭은 돌아오지 않아요. 잭은 죽었어요. 그 해의 늦은 여름, 한 옷감 가게 주인이 담뱃불을 끄는 걸 잊고 잠이 들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가게는 그렇지 못했다. 불은 옆에 있던 옷감 가게, 중고 옷가게, 작은 가구점, 제과점으로 번졌다. 그들은 후에 라시드에게 바람이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불었다면 그 블록의 구석에 있던 그의 가게는 괜찮았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들은 모든 걸 팔았다. 처음에는 마리암의 것을, 그 다음에는 라일라의 것을, 그 다음에는 아지자가 입었던 아기 옷을, 그 다음에는 라일라가 라시드와 싸우면서 아지자에게 사줬던 몇 개의 장난감들을 팔았다. 라시드의 시계도 팔고 그의 라디오, 2개의 넥타이, 구두, 반지까지 팔았다. 소파, 탁자, 양탄자, 의자도 팔았다. 라시드가 텔레비전을 팔자 잘마이는 난리법석을 떨었다. 불이 난 후로 라시드는 거의 매일 집에 있었다. 그는 아지자의 뺨을 때리고 마리암에게 발길질을 했다. 그는 물건들을 집어 던졌다. 그는 라일라에게 트집을 잡았다. 그녀에게서 나는 냄새, 그녀의 옷 입는 방식, 머리를 빗는 방식, 그녀의 누렇게 변한 이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너 어떻게 된 거야? 나는 파리 공주와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노파로군. 너는 마리암처럼 되어가고 있어. 그는 하지 야구 후보 광장 근처에 있는 유리점에서 일하다가 해고를 당했다. 손님과 싸움을 했기 때문이었다. 손님은 라시드가 무례하게 빵을 식탁에 던졌다고 불평했다. 라시드는 손님에게 낯짝이 고양이 같은 우즈베크인이라고 했다. 한쪽에서 총을 휘두르자 다른 쪽에서는 꼬챙이를 휘둘렀다. 라시드는 자신이 꼬챙이를 휘둘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리암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타이마니에 있는 음식점에서 해고당한 것은 손님들이 너무 오래 기다린다고 불평해서였다. 라시드는 요리사가 느리고 게을러서 그랬다고 했다. 라일라가 말했다. 당신이 밖에 나가 낮잠을 자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마리암이 말했다. 라일라, 그를 자극하지 마. 이년아, 너 조심해. 그렇든가 아니면 담배를 피우던가 했겠죠. 이런 연병할 당신의 본성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는 라일라에게 덤벼들었다. 그녀의 가슴, 머리, 배를 주먹으로 치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벽으로 밀쳤다. 아지자는 소리를 치며 그의 셔츠를 잡아당겼다. 잘마이도 소리를 지르며 엄마에게서 그를 떼어놓으려 했다. 라시드는 아이들을 밀쳐버리고 라일라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로 차기 시작했다. 마리암이 라일라 위에 몸을 던졌다. 그러자 그는 마리암을 발로 차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때까지 침을 튀기고 살기가 가득한 눈으로 발길질을 했다. 라일라, 내년은 나한테 죽여달라고 하고 있다. 그는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집을 뛰쳐나갔다. 돈이 떨어지자 배고픔이 그들의 삶에 어둠을 들이우기 시작했다. 마리암은 배고픔이 순식간에 삶의 핵심이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고기나 양념도 없이 삶은 맨밥도 이제는 구경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점점 더 규칙적으로 식사를 걸렀다. 때때로 라시드는 정어리 통조림과 톱밥 맛이 나는 마른 빵을 집으로 가져왔다. 그는 식품점에서 훔쳐온 가루 반죽에 싼 고기 요리 통조림을 5등분해서 잘마이에게 가장 많이 주었다. 그는 순무에 소금을 쳐 날것으로 먹었다. 시든 상추잎과 새까매진 바나나를 저녁으로 먹었다. 굶어서 죽는 것이 갑자기 현실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으려 했다. 마리암은 어떤 집 과부가 마른 빵을 갈아서 쥐약을 묻혀 7명의 자식에게 먹이고 자신이 가장 많이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지자의 갈비뼈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통통한 볼은 사라지고 없었다. 종아리는 가늘어지고 안색은 묽은 차 색깔로 변했다. 마리암은 아지자를 안을 때 팽팽한 살 가죽 아래로 돌출된 엉덩이뼈를 느낄 수 있었다. 잘마이는 흐리멍덩해진 눈을 반쯤 감고 누워있거나 아버지의 무릎에 넝마처럼 늘어져 있었다. 그는 소리칠 힘이 있을 때는 울다가 잠이 들었지만 곤히 자지 못했다. 마리암은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흰 점들이 눈앞에서 뛰어다니는 걸 느꼈다. 머리가 어지럽고 귀가 울렸다. 그녀는 라마단이 시작될 때 배고픔에 관해서 파이줄라 선생이 해줬던 얘기를 떠올렸다. 뱀에 물린 사람도 잠을 자지만 배고픈 사람은 잠을 못 잔단다. 라일라가 말했다. 눈앞에서 제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마리암이 말했다. 죽지 않을 거야. 내가 죽게 놔두지 않을 거야. 라일라, 괜찮아질 거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어. 데일듯이 더운 어느 날 마리암은 부르카를 입고 라시드와 함께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걸어갔다. 버스 요금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사치가 되었다. 마리암은 가파른 언덕의 정상에 도착했을 즈음엔 기진맥진해 있었다. 경사를 오르는데 자꾸 현기증이 났다. 2번이나 발을 멈추고 현기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했다. 호텔 입구에서 라시드는 문지기와 인사를 나누며 포옹을 했다. 문지기는 부르고뉴 양복을 입고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정해 보였다. 라시드는 문지기의 팔꿈치를 잡고 얘기를 했다. 그는 마리암을 몸짓으로 한번 가리켰다. 그들은 잠시 그녀를 향해 눈길을 주었다. 마리암은 문지기가 어쩐지 낯이 익다 싶었다.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가자 마리암과 라시드는 기다렸다. 고지대에 서 있으니 기술대학 건물이 보이고 그 너머로 옛 하이르 하나 지역과 마자르로 가는 길이 보였다. 남쪽으로는 오래전에 버려진 실로빵 공장이 보였다. 수없이 포탄을 맞은 탓에 공장의 희미한 황색 앞면에는 큰 구멍이 숭숭 나 있었다. 더 남쪽으로는 폐허가 된 다루라만 궁이 보였다. 오래전 라시드는 그녀를 데리고 그곳으로 소풍을 갔었다. 마리암에게 그날에 대한 기억은 더 이상 자신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과거의 유물이었다. 마리암은 이러한 것들에 몰두했다. 마음이 떠돌도록 놔두면 용기가 없어질 것만 같았다. 몇 분마다 지프차와 택시들이 호텔 입구로 올라왔다. 문지기들이 승객들을 맞으려고 달려갔다. 손님들은 모두 무장을 하고 수염을
머리끈을 기르고 터번을 두른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만만하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차에서 내렸다. 마리암은 그들이 호텔 문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다. 파슈토어, 페르시아어가 들렸다. 우르두어와 아랍어도 들렸다. 라시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봐. 파키스탄 사람들과 아랍, 이슬람 사람들이야. 탈레반은 허수아비야. 이 사람들이 진짜 선수들이고 아프가니스탄은 그들의 운동장이지. 라시드는 탈레반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 전체에 비밀 캠프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자살 폭탄병과 지하드 전사가 되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마리암이 말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라시드가 침을 뱉고 흙으로 덮었다. 1시간 후 라시드와 마리암은 문지기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기분 좋게 서늘한 로비를 가로질렀다. 타일이 깔린 바닥에 그들의 구두가 닿는 소리가 들렸다. 마리암은 총을 찬 두 남자가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설탕을 입힌 젤라비, 과자를 먹고 있는 걸 보았다. 그녀는 젤라비를 좋아하는 아지자를 생각하고 눈길을 돌렸다. 문지기는 그들을 발코니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검정색 핸드폰과 번호가 적힌 종이를 꺼냈다. 그는 라시드에게 그 핸드폰이 지배인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했다. 5분만 쓸 수 있어. 더 이상은 안 돼. 라시드가 말했다. 고맙네.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문지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 나갔다. 라시드가 번호를 돌렸다. 그리고 마리암에게 핸드폰을 건넸다. 마리암은 신호음이 가는 소리를 들으며 옛 생각을 했다. 1987년 여름, 그러니까 13년 전에 마지막으로 잘리를 만났다. 헤라트 번호판이 달리고 차의 지붕, 엔진 덮개, 트렁크를 양분해주는 흰띠가 있는 청색 벤츠가 그녀의 집 밖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거리에 서 있었다. 잘릴은 거기에서 몇 시간 동안 그녀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녀가 전에 한번 그의 집 밖에 그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이따금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리고 있었다. 마리암은 커튼을 약간 젖히고 그의 모습을 흘끗 보았다. 짧게 흘끗 본 것에 불과했지만 그의 머리가 하얘졌으며 몸이 구부정해졌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그는 늘 그랬듯이 안경을 끼고 붉은 넥타이를 차고 가슴 호주머니에 삼각형 모양의 흰 손수건을 넣고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건 그가 마리암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말랐다는 것이었다. 짙은 갈색 양복 상의와 셔츠와 바지가 헐렁해 보였다. 잘릴도 잠깐에 불과했지만 그녀를 보았다. 그들의 눈길이 커튼에 난 틈을 통해 잠깐 만났다. 오래전에 또 다른 커튼의 틈으로 그들의 눈길이 만났듯이 말이다. 하지만 마리암은 재빨리 커튼을 여몄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그가 떠나기를 기다렸다. 마리암은 지금 잘릴이 그녀의 집 문에 놓고 간 편지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것을 며칠 동안 베개 밑에 두고 있었다. 이따금 그걸 들고 만지작거렸다. 그러다가 결국 그것을 열어보지 않고 찢어버렸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흐른 지금 그녀가 그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다. 마리암은 이제 자신의 어리석고 철없던 자존심을 후회했다. 이제야 그녀는 그때 잘리를 들어오게 했었더라면 싶었다. 그를 들어오게 하고 그와 마주 앉아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는 게 무슨 해가 되었으랴. 그는 그녀의 아버지였다.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던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라시드의 악의에 비하면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하는 잔혹함과 폭력에 비하면 그의 잘못은 얼마나 평범해 보이는가. 그녀는 그의 편지를 찢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싶었다. 남자의 깊은 목소리가 들렸다. 헤라트 시장 사무실로 전화가 연결된 것이었다. 마리암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살람. 안녕하세요. 저는 헤라트에 살거나 몇 년 전에 그곳에 살았던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이름은 잘릴한이고요. 샤르에 나우에 살았고 영화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남자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그런 이유로 시장 사무실에 전화를 했다는 말이오? 마리암은 달리 전할 곳이 없었다고 말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영화관은 오래전에 닫혔어요. 그분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요? 누구라도. 아무도 없어요. 마리암은 눈을 감았다. 부탁입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요. 긴 한숨 소리가 들렸다. 어쩌면 누군가 여기에 운동장 관리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생 여기서 살았을 겁니다. 네, 그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내일 다시 전화하시오. 마리암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저는 이 전화를 5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쪽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리암은 그가 전화를 끊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 목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선풍기 같은 뭔가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그녀는 전화기를 다른 쪽 귀로 옮기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잘일이 미소를 지으며 호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던 모습을 떠올렸다. 응, 그렇구나. 여기 있다. 달과 별들이 그려진 작은 동전들이 달린 나뭇잎 모양의 펜던트. 마리암, 한번 해보렴. 어때요? 여왕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 몇 분이 지나갔다. 발자국 소리가 나고 끼익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사람이 알고 있답니다. 마리암이 말했다. 어디에 있답니까? 잘릴하니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답니까? 잠시 말이 끊겼다. 오래전인 1987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마리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물론 그녀도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긴 했다. 잘릴은 지금쯤 70대 중반이나 후반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1987년 그는 그때 죽어가고 있었다. 아, 그는 작별 인사를 하려고 헤라트에서 그 먼 길을 달려온 것이었다. 마리암은 전화기를 들고 발코니의 가장자리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때 유명했던 호텔 수영장이 텅 비고 흉물스럽게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총알에 맞아 구멍이 패이고 타일은 흉하게 변해 있었다. 테니스 코트는 부서지고 코트의 한가운데는 누덕누덕한 네트가 뱀의 허물처럼 늘어져 있었다. 저쪽 사람이 말했다. 이제 끊어야겠습니다. 마리암은 전화기에 대고 소리 없이 울면서 말했다.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녀는 잘일이 호주머니에 선물을 가득 넣고 징검다리를 건너며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늘 마음을 졸였었다.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신에게 기원했었다. 고맙습니다. 마리암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저쪽 남자는 이미 전화를 끊은 상태였다. 라시드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리암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전화를 낚아채며 말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 그 애비 그따리로군. 로비에서 나오다가 라시드는 이제는 아무도 없는 커피 탁자로 기운차게 가더니 마지막 남은 젤라비 조각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집으로 가져가 잘마이에게 주었다.